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속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기억도 나십니까? 나십니까? 전자기 파트는 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전자기 유도의 방향 어떤 방향이 됐습니까?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이라고 했죠. 자속은 자기장과 그 면적으로서 자기장이 커지든지 즉 N극이 다가오면 다가오는 N극을 막아달라는 면적이 넓어지면 예를 들어서 내려간 자속의 면적이 넓어지면 그 면적을 줄이는 또는 내려간 자속을 줄이는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뿐만 아니라 그 크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되는데요.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기전력에 비례하겠네요. 이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으로서 마이너스 코일 감수 n에 대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게 패러데이 법칙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변화를 방해하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응용이 어디였습니까 하네요. 결국에 전기 에너지 발생하다 보니까 발전기라든지 응용으로서 발전기 그리고 마이크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전자유도 파트 2에 해당하는 건데요. 전자유도 파트 2의 이 전자유도에 대한 추가적인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강의에 앞서서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챕터 13을 살짝 맛보여드렸습니다. 뭐 하면서 맛보여드렸습니까? 챕터 13에서 뭐 하면서 맨 처음에 챕터 13을 소개했습니까? 전자기 력에 대해서 소개했죠. 그치? 그래서 전자기 력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자기 력은 그냥 살짝 맛만 보이는데요. 왜 그때 전자기 력을 소개했습니까? 하네요.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자기 력 왜 먼저 소개했습니까? 전자기 유도보다. 그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증명해 보이려고 전자기 력에 의한 전자기 유도를 설명하려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짝 맛만 보여드렸는데요. 전자기 력에 대해서 또다시 한 번 더 소개해보죠. 이 전자기 력, 힘을 받죠. 이 힘의 방향과 그리고 크기와 어디다 써먹어 하는 응용의 대표적인 예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방향, 자석의 N극과 S극이 있었네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뭐가 있다? 자기력 선이 있겠네요. 뭐 결국에 자기장이 있다는 뜻이죠. 확인됐습니까?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 표시는 뭡니까? 전류가 침에 뚫고 들어가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오른손입니다. 전류가 침에 뚫고 들어가는 그러면 자기력선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서로 겹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위쪽은 도서의 위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을 걸려요. 그래서 이쪽은 빽빽하다 하는 미량이 있습니다. 그 반대 이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반대 방을 걸죠. 상대적으로 좀 성글다 하는 소를 씁니다. 그래서 미란에서 소환대로 꾹 눌러주는 요 힘이 있네요.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자기 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힘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연계의 큰 상호작용 네 가지, 자연계의 큰 네 가지 힘 네 가지 기억나십니까? 예, 입시 물리에서 그냥 살짝 맛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뭐뭐 있습니까? 네 가지. 그렇죠. 중력이 있었습니다. 또 전자기력이 있었고, 그렇지. 전자기력보다 강하다해서 강력, 전자기력보다 약하다해서 양력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은 그 네 가지 힘들의 이제 부차적인 연결관계라고 소개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런 짓거리 하면은 일이 복잡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에는 플레밍은 왼손 법칙으로 자기장, 전류, 그리고 엄지손가락 펴면서 힘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장, 전류, 손바닥 하면서 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서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플레밍 왼손 법칙을 이용할 때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 과거 역사 정도로만 좀 넘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에 나가서 이제 설명해야 될 일이 생길 겁니다. 그게
과거 가서든 또는 과거 가는 과정은 어떤 면접 장면 중에 하나든 말입니다. 근데 플레밍이 왼손 법칙을 써서 방향을 제시하면요 교과 과정 이외에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감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그냥 역사로 넘기고 자기장 전류 힘 오른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괜히 내가 플레밍 왼손 법칙 다 아는데 하면서 하다가 감점 안 당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새는 선행을 해도 선행한 티를 안 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이긴 한데 어쨌든 이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을 직각으로 삼을 때 자기장과 전류를 직각 삼을 때 손바닥이 올려주는 이게 힘의 방향이다 하는 거죠. 얘도 똑같네요. NSS로 자기장 잡아주시고 전류 밀어넣어 주겠습니다. 손바닥을 눌러서 힘을 나타내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말입니다. 중학교 정도 내신 문제에서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잡히게라는 걸 질문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여기를 A로 할게요. 도선을 이쪽으로 도선 넣습니다.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를 온하니까 이놈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하면서 퀘스천 기억 A 극은 N 극이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사고체계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을 잡고 힘을 내는 이 자기장과 전류라는 게 원인이고 걔네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힘을 받았다는 게 결과인데요. 중학교 정도 문제에서는 원인을 주고 결과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고등학교 문제는 결과를 던져주고 힘이란 결과를 던져주고 원인 누가 N극이야 또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때 또는 전류 방향이 어때 이런 걸 묻는 게 주된 내용들입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끌어올라갈 그런 부분은 별로 관심을 그런 부분 내가 여러분한테 결과를 보고 원인을 따라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취소하기 딱 좋긴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석은요 N극하고 S극 두 가지가 있죠. I극, T극, P극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어차피 N극 아니면 S극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하자? 세트하시라고요. N극이겠지라고 세트하십시오. 그럼 이쪽 N극이면 이쪽 S가 되겠죠. 그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먼저 던져드리고 NSS로 자기장 가죠. 전류 이쪽으로 전류 보내요. 자기장 가고 전류 갑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같이 해볼래요? A극, N극에서 자기장 내리고 전류 7번 쪽으로 들어갑니다. 힘펴보니까 왼쪽으로 잡힙니다. 오른쪽으로 잡힌다 했으니까 이 말이 돼야 안 돼? 안 맞아요. 그럼 N극이다 했던 이 말이 틀렸다. 끝! 입니다. 먼저 힘의 방향을 잡아놓고 원인을 힘듭니다.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을 원인을 이게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걸 먼저 잡고 힘 방향 만들어 보는데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해달라는 겁니다. 말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죠.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하겠습니다. 여기 스위치가 있었네요. 됐습니까? 스위치를 온 하니까 이놈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하겠습니다. 퀘스천 기억 A극은 플러스 극이다. OX 마찬가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라고 맞아 세트하세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릴 거잖아요. 자기장 잡고 전류 잡아보니까 힘이 위로 받칩니다. 한 번도 좀 맞아야 되는데. 예. 플러스 했던 이게 틀렸네 나올 수 있다고요. 말뜻 알겠습니까? 우리의 사고 체계는 어차피 N극 아니면 S고 어차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라고 세팅하고 말이 잘 맞아 떨어지면 동그라미 치면 되고 아니면 X하면 돼요. 결과를 놓고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쉬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는 머리를 하지 말고 몸 잡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조절을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런 거의 경우 그지? 자기가 이쪽에서 잡아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쪽에서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힘들어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어이씨 방향이 좀 힘들어하면 종이를 시험지를
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간 싸움이 될 확률들이 좀 높습니다. 아무리 뭐 전자기가 쉽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다 못 풀면은 안타깝잖아. 알겠어요? 전자기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챕터 13 전자기도 첫 번째가 전자기 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의 크기는 하겠네요. 어차피 자기장과 전류의 상호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뭐 들어가겠다면 도선의 길이인데요.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인데요. 이 전체 길이는 아니고요. 자기장 소기도인 요 길이 L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을 항상 직각을 주었습니다. 세상 꼭 직각을 주는 법은 없을 겁니다. 비스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뒤에 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즉 자기장과 전류가 서로 수직할 때 가장 큰 힘 반면 나란하면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 방향이 나란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잡힌데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반대로 나온다든지 그렇다면 힘을 받지 못하겠거든 하는 게 이게 F 이퀄 BIL 사인 세타 하는 전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물론 이 전자기를 응용처 힘을 받아야 되니까 전동기, 뭐 스피커 이런 놈들이 됐고 이 얘기를 전동기의 동작 원리, 스피커의 동작 원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를 많이 해봐드렸습니다. 퀘스천 보겠습니다. 도선 다합니다. 1A의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간다네요. 도선 나합니다. 2A의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갑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할 때 뭐 가장 먼저 소개했던 건 뭡니까 하면 야 여기서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영역이 어디야 하는 그런 부분을 소개해봤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때 뭐 간단하게 전류비 1A, 2A 1대2로 내분되는 이 점에서 B 토탈 자기장이 0이거든 하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물론 전류방이 서로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가도선과 라도선 문제 1A, 3A가 1대3으로 반대 방향 흘러요. 그러면 거리 비대로 R 1대3R 되는 여기서 합성된 자기장이 제로적으로 하는 내분점, 외분점을 소개한 게 지난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가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생각해봤습니다. 전류 잡고 자기장 보면 이쪽에서 올라와서 나 쪽으로 내려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나도선은 어떤 힘을 받습니까? 네요. 나도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기장. 나도선 입장에선 Y축 방향으로 올라가는 전류. 힘표 보면 나도선은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가도선에 의해서 나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그렇다면 나도선에 의하겠습니다. 나도선 전류 잡고 자기장을 보면 가도선에서 올라오게 만든 자기장이 걸리네요. 올라오게 만든 자기장 전류 역시 플러스 Y쪽으로 올라갑니다. 포스 가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도선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두 도선은 끌어당기는 일렬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뻔하게 서로 반대방향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죠.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가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와 나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 누가 더 클까요?
네,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 계속 힘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가가 나를 당기든 나가 가를 당기든 무슨 관계라고요? 그것이 작용과정이에요. 쌤 이거는 전류 세기가 더 약하잖아. 네, 나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강해요. 반면 나도선 전류가 강하지만 가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크기다 이런 겁니다. 이래서요 힘은 상호작용이라고요. 작용 반절 관계 있습니다. 물리를 여러분 제일 처음 소개할 때 학생들이 물리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용 반장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 낚이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F 이퀄 BIL 이렇게 하면서 전자기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전류의 의미가 뭡니까? 근데요.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흘러간 전하량 Q 이렇게 말입니다. 시간분의 길이 이건 뭘까? 속력이죠. 그래서 B 걸려있는 자기장과 Q 전하량 전기를 띠는 입자 전하가 전하량 Q 그리고 얼마의 속력을 가는 V BQV 이렇게 쓰면서 이 힘을 로렌츠의 힘이라는 걸 씁니다. 어차피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츠라는 사람이 전하를 자기장 있는 영역에 던져놓고 얼마나 힘을 받는지 연구했던 놈입니다. 이 자기장 밑으로 내려가 있는 자기장 영역에 양성자를 V의 속력으로 밀어넣어봤습니다. 전자를 V의 속력으로 밀어넣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양성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 방향과 같을까? 반대일까? 같은 방향이죠. 전자가 이동하는 게 전류 방향과 반대라는 건 앞에서 계속 많이 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양성자는 당연히 플러스 전기를 띠다 보니까 양성자 이동하는 방향은 전류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밑으로 내려간 자기장 영역이 있는 데서 양성자가 플러스와 이쪽으로 올라가네요. 힘을 받아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요. 그래서 힘을 받아서 왼쪽 커브가 납니다. 이렇게 가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 있는 영역에 양성자하고 전류가고 힘 받으니까 결국에 이런 원형 커브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원형으로 돌려서 뭐 하게요? 하네요. 이 영역이 이쪽에 더 있어요. 내려가는 영역이 더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계속 돌겠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도는 와중에 여기다가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을 한번 걸어보자고요. 양성자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양성자가 이쪽으로 가면서 가속을 받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때 전기장 속에서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 속에서 받는 힘, 전기력은 하겠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하량 Q 곱하기 전기장 E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전기장에서 힘을 받았으니까 이 양성자는 가속 운동을 받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또 속력을 또 더 빠르게. 이해되시겠어요? 입자 가속기가 전자기력을 응용한 기구고 방금 배웠던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에서 전자기력을 이루합니다. 자기장 영역에 양성자를 밀어넣으면서 전기장에서 가속 또 돌리고 전기장에서 가속.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263쪽 아래쪽에 로렌츠 힘을 소개하는 그림도 나와 있네요. 훨씬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전기력이 한 1 있습니다. 전기력이 한 1. 1이면 어차피 W 꼴 Fs가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전기력을 받았습니까? 하면 결국엔 전기장력로에서 힘을 받았잖아요. 요 간극을 D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엔 Q, E, D를 쓸 수 있고 요 건전지의 전압을 V라 쓰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나오겠지만 전기장 곱하기 간극 D는 전압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저 들은 뭘 저리 붙어갖고 시식을 웃고 있을까요? 다 알아서 재밌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양성자가 움직인 궤도가 이렇게 있었어요. 전자도 같은 속력으로 밀어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가 움직인 궤도는 1번, 2번, 3번 어떤 타입일까요? 우리 앞에서 꽤 자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면 원운동을 시킬 때 구심력이 태양 주위로 행성이 돈다, 지구 주위로 인공위성이 돈다 할 때 구심력이 마류 1제곱으로 걸려요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원동시키려고 하는 힘은 결국에 이번에는 전기력, 전자기력 또는 로렌츠 힘으로 소개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구심력은 M, R 분의 V 제곱. 즉, 요 원동하는 이 반지름 R이 있었다면 얼마의 속력을 갖냐는 V가 있었다면 M은 당연히 양성자의 질량 또는 전자의 질량이 되겠죠. 로렌츠 힘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B, Q, V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V 하나 떨어내도 상관없겠죠. 즉, M, R 분의 V는 B, Q 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속력 V로 밀어놨다니까 V분의 1 쓰면 되겠죠. 질량과 반지름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면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자기장 갖고 전하량, 양성자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같은 속력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질량이 큰 놈이 반지름이 크네요. 질량이 작은 놈이 반지름이 작겠네요. 양성자의 전환 질량 대비 전자의 질량은 약 18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돌아가는 원궤도의 반지름은 약 18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돌겠습니다. 물론 꽤 과정되게 끝났습니다만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요놈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원 운동을 한 바퀴 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를 좀 이쁜 말이 있네요. 뭐라 부를까요? 그렇지. 이 T는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면 되잖아요. 속력분의 2파이 r 하면 되는 거잖아. 한 바퀴 도는 거리니까. v분의 r이 있었어요. v분의 r이 있었어요. 어디에? 요게 v분의 r의 역수죠. 그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2파이에 대해서 v분의 r로 한다면 m분의 bq 요를 써주면 되겠죠. 외워라고 적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구심력이 로렌츠 힘 mr v 제곱이 bq v 요 공식 한 줄 쓰는 순간 다 나올 수 있는 공식입니다. 굳이 외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참 물리원에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정말 재밌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물리2에서 나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뭐 너무 어려운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과거 구심력이 많이 유력하면서 인공위성의 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하등 다르지 않아요. 구심력이 BQV라는 로렌츠 힘으로 그렇게 해서 입자 가속기 내에서 가속되는 입자가 돈에 걸리는 힘이라든지 또는 뭐 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주기에 맞춰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가속시키고 즉 전하에 대해서 일을 시켰으니까 이 전하는 에너지가 증가되겠죠. 필요하다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될 수 있게 그렇게 입자를 속력을 점점점 높여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입자 가속기 전자기 여기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소개해 볼게요. 우리가 양성자가 됐든 전자가 됐든 계속 입자를 가속시키잖아요. 가속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속력이 점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계속 가속시키다 보면 계속 속력이 늘어나겠죠. 운동이 계속 늘어나면서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광속에는 가까워질지언정 광속에 도달하거나 또는 광속 이상의 속력을 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시공사일까요? 왜 그럴까요? 작아지면 질량이 증가. 그렇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속력만 점점점 증가했는데요. 나중에 속력이 너무너무 빨라지다 보면 그 입자의 질량이 증가돼요. 특수 상대성 이론 하면서 세 가지 속력이 굉장히 빨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나왔던 겁니다. 뭐 있었습니까? 하면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마지막 하나가 질량 증가를 했습니다. 속력이 기껏해봤자 뭐 몇 미터 퍼 세컨드, 몇십 미터 퍼 세컨드 또는 몇 킬로미터 퍼 세컨드 할 때 몇 킬로미터 퍼 세컨드도 뭐 결국에 로렌츠 인자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광속이 70%, 90% 이렇게 가면서 로렌츠 인자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물체의 즉 뭐 양성자가 됐던 전자가 됐던 질량이 계속 증가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질량이 증가되니까 힘을 줘도 가속시키기가 그만큼 또 어렵거든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됐요? 예.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264쪽 볼게요. 264쪽에는
자체 유도라는 이름과 265쪽에는 상호 유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 역시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문투니까 그냥 버리라 하는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이 자체 유도를 구하는 뭐 엄청난 공식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말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만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항체 R을 지납니다. 전압 V고 여기에 전류계를 놔뒀습니다.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스위치를 온하면은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온하면 전류의 크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이때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로 말입니다. 간단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까? 이래만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는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문제를 소개하는데요. 건전지 플러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전류가 이렇게 감아지게 되겠네요.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다면 또는 솔레노이드를 감아놨다면 스위치를 온한 순간부터 스위치가 오프되는 순간까지 이런 유의 그래프가 나오질 않아요. 코일을 감아놓으면 전류가 완만하게 증가되다가 스위치 오프하면서 갑자기 툭 꺼진 게 아니라 찔끔 잔류 전류가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왜 그래 하네요. 얘 입장에서는 처음에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자기장이 없었잖아요. 이해됐어요? 전류하면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얘 입장에서 어서오세요 자기장입니까? 오지 말라 자기장 되겠죠. 오지 말라 자기장은 이 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류가 수가 빡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방해받는 힘이 있어서 방해받는 기전력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그 방해받는 기전력은 페이지 264쪽에 적혀 있습니다. 역시 그걸 외워야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쫙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하는 내용의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겠네요. 스위치를 오프하면 전류 수가 사라지는 거. 아유 시원하다 빨리 사라져.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그 전류를 다시 더 만들게 하는 그런 기전력이 있어서 전류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꺼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우리는 자체 유도라고, 이 자체 유도하는 요 코일의 성질을 우리는 L로 쓰고 있습니다. 요 코일의 성질 L을 뭐라 부릅니까? 자체 인덕턴스라는 이름을 쓰네요. 이 L을 자체 인덕턴스라는 이름을 씁니다. 뭐 기호로는 헨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네요. 근데 이 L을 처음 보는 L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저항 R이 있었고 중간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놨다 할 때 코일 기호를 L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류 전기를 준다면 하네요. 교류 전기를 준다 했을 때 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면서 저항의 효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XL을 쓰면서 2파이 FL 쓰고 있습니다. 그 L 말입니다. 요 L. 코일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각 코일마다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항의 효과라는 이름을 썼어요. 즉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이 저항에서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우리는 그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갉아먹는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전압, 원래의 저항보다는 좀 낮추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보다시피 우리가 이게 지금 건전지 직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지? 건전지를 해놨기 때문에 스위치를 ON할 때와 OF할 때 그때 한 번씩 기전력이 걸립니다. 그래서 교류 전기를 했다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계속된 이런 기전력 때문에 이 전체 전압을 낮추는 효과,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기존의 크기를 직접 계산하는 그 당은 전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코일을 감아 놓으면 그래서 수가 빡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 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어요. 이거만 되면 그 정도까지도 요구되지 않고 그 정도 되는 문제를 풀게 하려면 물리 추론 문제가 필요하고요. 뭐 그냥 서베이에 있는 문제 정도만 해도 양이 충분합니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왼쪽 페이지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호유도라는 페이지 265쪽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상호유도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ON하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앵글이 생긴댔잖아요. 그럼 이 옆에 있는 뭐거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아니 어떤 앵글이 갑자기 만들어졌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뭐야 하면서 M' 만들겠죠. 뭐 앞에서 많이 봤던 전자유도 이런 것 말입니다. 즉 우리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전류를 넣었다 뺐다 전류를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검유계 전류가 흐르네요. 즉 이놈이 스위치 ON할 때는 N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잡아주는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겠고 만약 스위치 OFF 해버리면 N이 사라지잖아요. S를 만드는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ON할 때와 OFF할 때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유도되는 전류는 하겠습니다. 스위치 바깥쪽 이쪽 옆에서 스위치 ON할 때 지금 올라갔다가 스위치 OFF할 때 다시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쓴 이유는 스위치 ON할 때와 OFF할 때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위치 ON했다 OFF했다 ON했다 OFF했다 할 것을 이쪽 교류전기, AC 교류전기로 하게 되면 말입니다. 옆에 또다시 코일을 하나 이렇게 감아놓으면 이쪽 코일 통해서 여기로 전기 에너지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변압기의 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1차 코일 감고 이쪽에 2차 코일을 감았겠습니다. 어차피 전기 에너지가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전력 V는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 따라서 마이너스 N 가만수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 1차 코일 가만수 N1과 2차 코일 가만수 N2가 있다면 전압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코일의 가만수에 직접 비례합니다. 즉 N1분의 N2는 V1분의 V2가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V1 100V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100번 감고 이게 1000번 감았다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V2는 1000V로 올라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감은 수비가 1대 10이면
걸리는 전압비는 1대 10 그대로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1A의 전류가 흘러가도록 해봤습니다. 2차 코일에는 10A 흐른다. OX. 전기 에너지가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100V에 1A면 처음에 인풋 전력 P1은 100W짜리입니다. 어떤 전류에도 더 많이 생성되라고요? 굴리가요. 그래서 P2 역시 100W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2차 코일에 흐른 전류 세기는 전압이 높아진 만큼 전류 세기는 감소됩니다. 0.1A로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그래야 1차 코일에서 온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온 전력이 서로 닿게 되는 과정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죠.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을 시켜서 고압 송전하는 그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265쪽에 보면 상호 유도하면서 상호 유도 개수 M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 유도 개수를 뭐 직접 구할 뭐 그런 필요는 전혀 없고요. 코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즉 변압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승압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압시킬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공부해 보시면 충분합니다. 보충 자료에 변압기가 나와 있네요. 상호 유도의 응용, 변압기 응용으로 말입니다. 자, 볼게요. 발전소에서 발전 전력을 받습니다. P0 100W였습니다. 이걸 100V에 1A 요 식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송전선은 저항이 없습니까? 하면 없진 않죠. 그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할 때 도선에서의 저항은 이 저항치에 비하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발전소에서 수용과까지의 이 전선은 길이가 너무 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전력을 생산하는 곳은 당연히도 원자력 발전소 경상도 남해안 쪽에 있는 놈들입니다. 남동해 그쪽에. 거기서 수도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송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손실은 P' 하면서 I 제곱 R로 쓴다면 1A의 전류가 흐르고 송전선의 저항값을 25mm 했을 때 20W만큼 손실받습니다. 100W를 보냈는데 20W 손실받습니다. 송전선에서 열로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써보지 못하고. 그러면 수용가에서 허용 전력은 그것의 차이 80W만큼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송전선의 길이가 2배 늘어나면 40W 손실받겠고 6W밖에 못 써요. 3배 대비하면 더더더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로 발전 전력을 받는데 중간에 승압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승압을 시켜서 이렇게 1000V에 0.1A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선의 저항 R은 동일하다는 산수계산 하에서 새로운 P'을 쓴다면 이제는 0.1A에 쳤고 곱하기 송전선 저항 25만이니까 0.2W가 되겠네요. 전압을 10배 올렸더니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 손실된 전력량은 100분의 1로 감소됩니다. 0.2W 손실됩니다.
결국에 99.8W만큼을 쓸 수 있겠죠. 이건 송전소의 길이가 2배 늘어나 봐야 0.4W고 99.6W. 큰 차이가 없죠. 물론 나중에 감압하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주상 변압기라고 해서 전봇대 기둥 주 위에 있는 윗상체 써서 주상 변압기.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 들어오는 게 3,300V고요. 가정용 220V로 낮춰서 우리 가정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전소에서는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 발생하는 전압은 한 5,000V 됩니다. 이걸 약 100만 볼트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송전시켜주는데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송전소에서 전력 손실이 우리나라 총 전기 생산 전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라는 연구가 있네요.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국회의사당 앞에 한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앞에 대놓고 바닷물인데 여기다가 내어놓으면 전선이 좀 짧으니까 전력 손실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는데 그 어떤 위정자들도 또는 그 어떤 서울시장, 인천시장도 원자력 발전소를 인천 앞바다에 세우자 또는 원자력 발전소를 국회의사당 앞에 세우자라는 내용은 입 밖에도 안 되네요. 그 꺼내는 순간 공천이고 나발이고 나가겠죠. 자, 오늘 여러분한테